2장은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은 발기부전과 그 이후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파란색 알약은 잊으라고 합니다. 제약기업 화이자는 처음에 비아그라를 흉부 통증과 고혈압 치료제로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이 비아그라는 본래 개발 목적의 기대만큼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그 점이 특이했습니다.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98년에 이 화이자 역사상 제일 가는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의 생식기는 수압으로 통제되는 장치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늘 원활한 혈액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데 혈관이 넓고 건강하면 모든 게 순조롭지만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가 시원하게 통하지 못하면 이때 비아그라를 먹어볼 수는 있지만 혈관 확장 효과는 그때 잠시뿐이라는 거죠. 이 알약이 망가진 혈관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비단 생식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심장, 뇌를 비롯한 체내 어느 혈관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 발기부전만 고민일지는 몰라도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인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혈압, 당뇨, 비만, 흡연이 이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이기도 했던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밝혀진 바로 둘 다 동맥혈관 손상이라는 똑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인데요. 이 재밌게도 동맥경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장소는 대부분 심장이 아니라 허리라고 합니다. 대동맥은 심장 기점으로 척추뼈를 등진 상태로 뻗어 나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동맥 줄기가 나무의 가지처럼 갈라져서 척추 마디마디를 붙듭니다. 그러다 대동맥이 마지막 척추에 닿으면 양 갈래로 갈라져 왼다리 오른다리를 타고 이 행군을 지속하는데 이곳 대동맥이 등허리에 분지되기 직전 지점이 이 동맥경화의 가장 흔한 발원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20살 무렵에도 척추뼈에 이 가다운 동맥 중 하나가 완전히 죽는 수준의 동맥경화가 복부 대동맥에 생긴 사람이 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평생에 걸쳐 동맥경화가 슬금슬금 퍼져나가는 셈이라고 하네요. 대동맥 혈류가 느려진다는 건 척추마다 이 마디가 폭신폭신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일명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간편은 갈수록 부실해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솜이 삐져나온 베개처럼 추간판에 연한 속질이 드러나는 척추신경이 짓눌려 이 차원 다른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 이 극심한 통증은 종종 다리에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동맥 안에 플라크가 점점 커지고 흔한 발원점이 이 허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건강도 성기능도 전부 혈액순환이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간에 이 남성의 성기능 감퇴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서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광고들이 넘치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의 윤리의식 수준부터 일단 의심해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굳이 약을 권할 게 아니라 이 다친 혈관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채식 위주의 식단과 적당한 운동,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무게만 줄여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피 속의 당,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지나치게 많을 때 우린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글루코스는 모든 동물에게 기본이 되는 에너지 원료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듯 근육과 뇌를 비롯한 어느 신체 조직이든 글루코스가 들어가야 우리는 힘을 쓸 수 있는데 이 글루코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당뇨병은 지정된 창고인 근육세포나 간세포에 들어갈 글루코스가 혈중에 계속 머물러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글루코스에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목적지에 당도한 인슐린은 자물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는 것처럼 근육세포 표면에 지정된 위치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스에 들여보내라는 메시지가 이 세포막 전체에 퍼지는데 똑같은 현상이 간세포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몸속에서는 이 과정들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 지수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GI를 활용하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과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음식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GI 값이 큰 음식을 작은 음식으로 모조리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탕 대신에 과일을 먹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혈당을 다스리는데 이 설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일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흰 밀가루 빵은 호밀이 섞인 빵으로 대체를 하고 호밀 함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호밀이 혈당 높은 사람에게 좋다고 명성이 자자한 곡식이죠. 또 설탕 범벅 시리얼을 통곡물 시리얼이나 시골식 오트밀로 바꾸는 것이고요.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선택합니다. 또 콩과 파스타를 자주 먹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당을 급하게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올리고 특히 파스타는 똑같은 탄수화물인데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습니다. 또 생과일이나 샐러드처럼 날 것 그대로 식재료에 맛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이 살이 빨리 빠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콩류, 과일처럼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까지 이 멀리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저혈당을 대처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 증상들은요. 손발 떨림, 식은땀, 불안감, 허기짐, 쇠약감,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눈앞이 핑핑 돌거나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혼란스럽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인데요. 이럴 때 혈당 측정기를 늘 휴대하고 다니고 이 증상들이 나올 때마다 혈당을 바로 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바로 간식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15분 뒤 혈당을 다시 재보고 나서 여전히 낮으면 간식을 더 먹고 15분을 기다렸다 혈당을 또 측정합니다. 어차피 식사 시간이 다 된 경우도 바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급히 혈당을 올리기에 유용한 먹거리로는요. 글루코스 정제, 이것은 어느 약국이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상비에 두는 게 좋고요. 혈당이 심각하게 내려갈 때는 이 글루코스를 15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보통은 정제 내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과일 반컵, 아니면 탄산음료 반컵, 그 다음에 사탕 5개에서 6알 정도, 이 설탕은 1에서 2티스푼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또 저혈당이 의심된다면 며칠 동안 알람을 새벽 2, 3시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혈당을 체크해보고 이 수치를 적었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장은 갑상샘 질환입니다. 이 사람의 목덜미에 갑상샘이라는 게 자리하는데 나비처럼 생긴 갑상샘은 몸집이 작아도 하는 일이 일당백입니다. 전신에 에너지도 공급하고 소비를 관장하는 점인데 자세히 말하면 갑상샘은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뇌, 근육을 비롯한 모든 장기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뒷바라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요, 이 갑상샘 활동이 저조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 체중 증가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된 사람은 부쩍 푸석푸석해진 얼굴과 쉰 목소리, 쇠약감, 관절과 근육의 쑤심, 또 탈모, 우울감, 현저한 기억력 감퇴를 호소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또 여성이라면 생리량이 많아지고 주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갑상샘 호르몬은 어떨 때 부족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요오드 부족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는데,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샘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집집마다 요오드 함유 소금을 조미료로 쓰는 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 사례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지역 사람들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는 건 대부분 자신의 갑상샘을 공격하는 이 자가 면역 항체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도 있습니다. 이 항진증이 의심될 때는 가장 먼저 이 목 언저리 부었나를 만져보고 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한가, 손발이 덜덜 떨리나, 또 반사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다음 혈액 검사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적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 약물 처방과 이 방사성 활동 요오드 투여로 치료하면 간혹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음식은요, 요오드 소금을 요리에 쓰거나 거의 매일 해초를 먹지 않는 한 이 사람의 몸은 요오드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많은 게 또 좋진 않습니다. 모자라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상의 없이 요오드 영양제를 남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요, 사실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요오드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모두 다 자가 면역 항체 공격의 결과로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식습관 규칙은요, 요오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 않게 드시는 거, 또 동물성 식품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못 본 척 하는 거, 또 갑상샘 약물 치료 중이라면 약은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샘 질환 치료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장은 피부와 모발입니다. 피부 모발 상태는 호르몬 지배를 크게 받는데요. 사춘기 여드름의 이 남성형 탈모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일단 설탕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초콜릿도 연구가 많았는데 체질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적든 많든 초콜릿을 일단 입에 대면 여드름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제품은 온갖 염증 장애의 위험 인자로 지목되기 때문에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천식은 이 일부분이 유제품 탓인 게 거의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여드름이 더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저지방 우유가 보통 우유보다 피부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속의 호르몬 성분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신 아이들은 거의 우유를 마시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여드름으로 고생할 확률이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살 때는요, 기초와 색조 모두 오일 프리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 샴푸,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 화학
인위적인 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잘 적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발의 건강은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없을 경우 탈모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모낭에서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데 이 탈모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이 DHT입니다. 이미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때 이 DHT는 모낭세포의 작용에 모발 크기를 서서히 굵기를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머리털이 영원히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양인에게는 백인과 달리 대머리가 그렇게 과거에는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도 이제 남성 대머리는 일반적으로 된 이유가 이 바로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이 먹거리를 시작하고 부터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동양 식탁은 온통 풀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육류와 유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지방 섭취량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채식 위주 식단 또 저지방 식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서구 식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히 음식에 따라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이 위험한데 특히 이 토스테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까닭에 여성에게도 흔히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탈모 원인은 그 밖에도 갑상샘 질환과 다수 약물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습관의 규칙은요,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되도록이면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메뉴를 먹는 것이고요. 무조건 기름진 식품은 피하기. 그 다음에 설탕은 최소한으로요. 달게 먹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이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유제품이나 육류는 완전히 끊기, 채소, 과일을 많이 먹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기, 피부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호르몬 변화가 피부와 모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건강 식단도 그에 못지않게 큰 보양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착한 음식이 중요합니다. 11장은 우울과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으면 사람이 진짜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치료약이 있긴 하지만 안전성을 100% 보장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울증은 이 원인도 많고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고 여기 이 책에서는 아마 식단이나 이런 것들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채식 식이요법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뇌의 손상도 이 염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 두부, 템페, 두유 같은 이런 콩 식품들이 서양에선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동양에서는 끼니마다 상에 오를 정도로 이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소플라본입니다. 학계는 이소플라본의 다양한 효능을 연구한 주제로 주목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에서 4회분 콩식품을 섭취하면 우울증 개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음식 문화를 고수하는 이 시절 일본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가 보기 드문 희귀종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고기, 치즈 중심의 서양 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이 우울증의 발생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식물성이다 보니 장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식물에는 섬유소가 많고 섬유소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죠. 채식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섬유소는 변비의 천적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섬유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며칠 내에 화장실에 못 가는 사람에 비해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건 당연하죠. 이 섬유소 마법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섬유소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또 섬유소가 위장 안에서 발효되면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나오는데 이 분자들이 뇌를 좋은 쪽으로 자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유소의 최대 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장의 미생물의 생장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나쁜 식습관이나 항생제 투약 등으로 인해 장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섬유소가 풍부한 소화관에서는 건강을 돕는 장, 이 유익균이 번성하고 유해균은 억제됩니다. 양질의 토양에 깔린 정원에 화초가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한 장 미생물 역시 우울증 예방에 한몫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고 이게 가장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식이섬유, 이 섬유소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방에 널린 온갖 식물에 다 섬유소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풍부한 건 콩, 과채류, 곡물인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육류, 유제품, 달걀에 이 섬유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성 식품의 우울증 개선 효과를 설명할 때 과학자들은 섬유소만큼이나 엽산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 바로 엽산도 각종 콩류와 더불어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의 특히나 풍부한 비타민 B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합성에 이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식보다 채식이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식물에는 포화지방이 사실상 전혀 없으며 이 착한 오메가3 지방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채식이 안정적인 뇌 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콕 집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 호르몬 폭풍을 잠재우는 거,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 우울증을 예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의 가치가 매우 큰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뇌 건강의 열쇠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뇌와 혈액세포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로 유명한데 감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성인의 하루 이 권장량은 고작 2.4 마이크로그램이라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B12 영양제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물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6.5km씩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천천히 뛰거나 자전거로 달리면 이 정도 운동량이 채워지는데요. 여기서 또 일부 참가자들이 열심히 움직일 필요 없이 일주일에 총 80분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2주가 흘러서 연구를 했더니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으로 단련된 그룹이 이 47%의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한데 이 운동은 수많은 환자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또 밖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햇볕은 완벽한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거죠. 햇살 좋은 날 밖에 나가면 몇 분 지나지 않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겨울이 되면 유독 우울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조사요법으로 이런 사람들 경우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만큼 이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카페인과 술을 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과 하품의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만세를 부르며 크게 하품을 많이 하는데 이 고양이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취침 전에 의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뇌에 잠이 빠지게 돕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이 스트레칭과 하품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잠을 잘 자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러 가기 30분 전쯤에 이 스트레칭과 하품을 크게 한 번씩 하면 좋다고 하네요. 네, 한결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수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깼는데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럴 땐 이 한두 조각 정도의 탄수화물 간식을 약간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탄수화물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해서 잠을 솔솔 오게 해준다고 합니다. 3장은 다시 좋았던 시절의 나로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면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군 중에 특히 오일류,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를 줄이고 체중 관리나 호르몬 수치 조절이 시급한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품을 살 때는 성분 표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양파, 마늘 같은 채소는 기름에 볶는 대신에 맹물, 채소 육수, 와인에 삶아 조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맨 후라이팬에 약불로 굽는 게 낫고요. 또 튀김보다 찌거나 끓이거나 굽는 조리 방법을 활용해 보는 거, 그러면 지방 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토스트나 감자를 먹는다면 마가린과 버터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잼, 젤리, 계피가루 같은 것을 올리거나 감자, 후추, 머스타드, 살사 소스, 간장 등을 뿌려 먹는 게 좋고요. 다진 채소를 고명으로 얹어도 좋습니다. 이 샐러드 드레싱에 오일 대신 레몬즙과 가향 식초, 이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지방 드레싱 제품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을 드신다면 이 7일 동안 우유를 아몬드 밀크나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 대용품으로 바꾸고 시리얼 대신에는 이 물에 불려 먹는 오트밀을 드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토핑을 올리고 계피가루, 블루베리, 딸기 등 집에 있는 아무거나 다 올려서 달걀을 드시는 분이시라면 달걀 대신 두부로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동물성 식품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완전 채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혈당이 높았던 사람은 수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이 콜레스테롤과 혈압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관절이 쑤시는 것도 나아질 수 있는 몸의 변화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맛이 변합니다. 일단 적응이 되면 놀랍게도 고기랑 치즈가 그렇게 그립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 기름진 음식이 당기는 일도 거의 없어진다고 하니 이 3주 내내 완전한 채식을 하는 이유가 저자는 그래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생활 속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용 통조림은 이 내면이 합성 수지로 코팅 처리가 되죠. 이 프로그레소를 비롯한 다수 유명 브랜드의 캔유 제품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런 합성 수지 성분이 이 BPA가 있습니다. 이 BPA는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또 투명하게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도 애용되는 원료 물질입니다. 튼튼하고 열에 강한 성질 덕분에 이 BPA는 제조 업계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BPA는 비스페놀 A죠. 이것은요, 캔과 플라스틱 병에서 침출되어 나온 BPA가 음식이나 음료에 섞이는데 사람이 그걸 먹거나 마시면은 체내에 바로 흡수돼 버립니다. 진짜 기겁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건강식품 전문점에 가서 비스페놀 A 프리라고 떡하니 적힌 스프 통조림을 삽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이 당당하게 나온 당신의 손에는 영수증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 가멸지에 코팅된 비스페놀 A가 손가락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까 주차해 놨던 차문을 다시 열기도 전에 비스페놀 A는 이미 온몸에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슈퍼마켓 계산대, 주유소의 주유기, 무인현금, 인출기 등의 토해내는 모든 거래 내역서에 묻어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비행기표, 복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세탁소 사람이 갖다 줄 때 옷에 매달아 나오는 영수증, 그 밖에 기계를 통과하며 뭐라 찍혀 나오는 온갖 종이 조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종이 인쇄면을 손톱으로 긁어보면 이 손끝의 자치를 따라 생기는 검은색 줄무늬로 이게 가멸지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의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들어가는데 영수증을 받은 순간으로부터 이 4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소변 검체 중에 비스페놀 A 농도가 5배 치솟는 게 그 증거입니다. 영수증 종이에 이 비스페놀 A 성분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 정부는요, 유아용 물병과 컵에 비스페놀 A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 한창 발달 중인 아기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비스페놀 A는 바로 빙산의 일각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화학 물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물질도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건이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볼펜 몸통도 확실한 플라스틱이죠. 그다음에 장난감, 그다음에 호수, 바닥재, 자동차 부품, 접착제, 페인트, 모형 제작용 점토, 알약, 코팅제 등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누, 샴푸, 매니큐어 같은 개인 위생용품을 만들 때도 이 프탈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 분자에 프탈레이트가 가만히 달라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열을 받거나 프탈레이트가 떨어져서 용출되어 버립니다. 떼약볕에 세워진 차 안에 플라스틱 생수병을 하루 종일 놔둔다고 상상해 보면 그날 저녁 10중 8구 이 물에는 프탈레이트 분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물을 그냥 마실 테고요. 이 무미무치의 성질을 가진 프탈레이트, 소변을 받아 실험실에서 분자 분석을 돌리면 이 온몸 구석구석에 프탈레이트가 흡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수병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지방 분자와 친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돼서 나온 음식에 쉽게 섞여 들어갑니다. 우유, 버터, 고기, 치즈, 또 패스트푸드, 또 이런 것들이 다 음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치즈와 육류의 호르몬과 이 유사 성분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내분비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충제도 있습니다. 이 가정집의 정원, 공원 녹지에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특히 농경지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데요. 이 화학물질이 해충을 죽이는 효과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충을 죽이는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도 종종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티푸스, 말라리아, 댕기열 전염을 차단하는
명목으로 디클로로디 페닐트리 클로로에탄이 여기저기 살포됐죠. 이 DDT라고 부르는 살충제인데요. 농작물을 갉아먹는 벌레를 죽이거나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박멸할 살충제로 상용화돼서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는 곤충은 물론이고 새, 물고기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소량으로만으로도 반복적으로 우리 생체 내에 노출이 돼버리면 결국은 쌓여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도 별명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생물의 정상적인 호르몬 체계를 파괴합니다. 민간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DDT는 엄청난 부정적인 문제 피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 살충제 때문에 여성의 월경, 생식 능력, 임신, 영유아의 성장,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DDT가 미국에서는 1972년기에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농약들까지 전부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니라는 거죠. 가령 몬산토사의 제품 라운드업은 미국 제초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살충제가 DDT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독성학 연구센터가 이 살충제 제품 37종을 모아 인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조사를 했더니 총 30종이 생체 호르몬 유사 활성을 발휘해서 마치 남성 호르몬처럼 행동하는 안드로겐성 살충제가 7가지, 그리고 남성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항안드로겐성 살충제가 23가지였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살충제에 노출되면 불임, 월경, 불순, 사산, 태아, 신체 발달 장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을 뿐이라고 하네요.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 갖가지 모든 화학물질을 먹고 들이쉬고 만지며 살아갑니다. 폴리어마 비닐이라는 합성 성분도 그런 화학물질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생식물, 육상동물, 지방조직에 꽁꽁 숨어 지구 환경을 유랑하는 중이고요. 이런 사람의 면역계, 생식계, 신경계, 내분비계를 망가뜨립니다. 임신부의 태반을 통과해 자궁으로 넘어가면 태아 두뇌 발달을 방해하기도 하죠. 게다가 PCB는 자궁뿐만 아니라 모유에까지 흘러 들어가니 이것 때문에 모유 수유를 또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생각 있는 여성이라면 임신을 고려하기 전에 식단 교정을 비롯해 적당한 주변 정리를 할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이옥신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이 다이옥신은 이 PCB, 폴리어마 바이페닐처럼 동물과 사람의 체조직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이 수년을 머물며 면역, 생식, 신경, 내분비계에 참견하죠. 도처에 첨가물로 들어가는 구연산 역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주의 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을 때는 상큼함이 터지는 신선한 과일이 연상되지만 구연산의 출처를 알고 나면 이 환상은 와장창 깨집니다. 거의 전량이 중국에 집중된 공장에서 아스페르질루스 니거라는 이름의 검정 곰팡이를 발효시켜서 만드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혹 완제품에 곰팡이가 미량 남아있을 때입니다. 곰팡이는 이 식품을 먹는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최근에 구연산이 편두통을 유발하는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증상 원인으로 구연산이 유력하게 의심받는 실정인데요. 과학자들도 이 산업계도 구연산이 별다른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안전하게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방법은 뭔가를 꿀꺽 삼키는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리클로산이라는 것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누와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생산하는데 애용하던 항균 성분입니다. 그러다 갑상샘 건강을 해친다는 등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이 물질의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물건을 살 때 트리클로산이 들어가지 않나를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콜게이트는요, 잇몸 염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일부 치약 제품에 여전히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는데 과연 구강위생의 성패가 첨가 성분에 의해 판가름 나는지도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하네요. 또 살충제, 공업용 화학물질은 쓰임이 다하면 종종 하천에 버려지게 되죠. 전 세계 강과 바다가 인간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먹이와 함께 다시 물고기 몸속으로 들어가 체지방에 차곡차곡 쌓이면 이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육상동물종과 달리 모든 어류는 육식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먹이 사슬에 따라 물고기의 덩치가 커질수록 체내 농축된 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라 짙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지방 덩어리인 소젖의 화학물질 농도가 특히 높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생선, 우유를 인간이 먹는다? 한마디로 우리 몸속의 온갖 체지방 조직이 화학 물질들의 최종 직결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 축산업과 호르몬, 미국에서 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축산업과 낙농업에 발달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가축에게 호르몬을 주입하는 게 관례로 굳은 지가 오래됐죠. 가령 축산용 소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한 6가지 호르몬이 사용되는데 이 나머지 3가지는 합성 호르몬인 제라놀, 멜렌게스트롤, 아세트산염, 또 트렌브론, 아세트산염이 있는데 이 납작한 알약 형태로 제작된 이 복합 호르몬 제제는 소의 귓등에 심으면 사료를 적게 먹고 살집이 커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이 곰팡이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농부가 효과를 바라고 일부러 소에게 투약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가 우연히 곰팡이 핀 사료를 먹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온몸에 근육 조직에 침투하는 이 제랄레논, 이것은 오염된 팝콘에서도 검출이 된다고 하네요. 축산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식용육에 들어있는 호르몬이 워낙 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입장이지만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암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 9살에서 10살 사이의 여아의 소변을 채취해 분석했더니 163명 가운데 제라놀이 검출된 아동은 20%, 제랄레논이 확인된 아동은 55%였다고 합니다. 소변에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 비해 확실히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 성분들과 접촉하는 일이 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호르몬 촉진제를 맞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길러진 가축의 몸에서 나왔다는 먹거리를 꾸역꾸역 찾아내서 사 먹는 사람들도 있죠. 네, 아무래도 먹을 때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은 완전히 끊기는 불가능하니 이 장을 볼 때 유기농 제품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 이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금치는 잎이 연하고 얇아서 곤충들이 먹잇감으로 아주 좋아하는 식품이니까 그런 까닭에 이 대부분 농가가 시금치를 재배할 때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채류를 선별할 때 농약을 많이 쓰는 것과 또 좀 비교적 덜 쓰는 것들을 구분해서 사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요. 이 GMO 옥수수, GMO 콩은 동물 사료와 이게 사료가 돼서 소와 돼지와 닭을
포동포동하게 살찌우는 역할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식물의 유전자가 사람의 DNA를 슬그머니 자리 잡거나 우리의 소화관에 사는 미생물의 DNA와 합쳐질 수 있다고 예견도 하는데요. 혹은 GMO 농산물이 전에 없던 유형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언젠가 브라질넛 이 유전자를 가진 GMO 콩이 개발된 일이 있었는데 결과는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새 품종의 콩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데 과연 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콩, 면화, 파파야, 유채는 유기농 표시가 없는 한 무조건 유전자 변형 품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기농 마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자형 변형 요소가 단 한 번도 끼어있지 않은 식품에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두유나 두부 앞에 유기농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원료부터 GMO 콩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과, 오렌지, 바나나, 브로콜리 같은 과일과 채소 중에는 GMO 작물은 드뭅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껏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농공법 분야든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갖 구매하는 식음료와 생필품에는 미량의 화학물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학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성을 옹호하는 측은 종종 동물실험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동물실험 데이터에서 기대하는 건 화학물질에 의심하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동물실험은 조잡하기가 일쑤고 사람에게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의 몹시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멀리할 것, 또 이왕이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것, 통조림보다는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을 담는 게 중요하고요. 이 콩 음식은 아예 재료 손질부터 직접 해서 만들 것,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유리 그릇만 하기, 플라스틱을 절대로 넣고 돌리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비스페놀 A 프리 제품 표시가 있는 혹은 재활용품 분류 번호가 몇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재활용품 번호는 바닥면에 보이는 화살표 3개로 된 삼각형 기호 안에 비스페놀 A 프리가 BPA 프리 표시가 없고 이 숫자가 3이나 7이라면 이 BPA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것, 당연한 얘기지만 수돗물보다는 생수가 낫습니다. 하지만 생수가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다면 더운 곳에 오래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NSF가 인증을 받은 필터를 쓴 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기능만큼 확실하게 돼 있는 이것을 충족하는 정수기를 거치는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종이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위생용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과학으로 얽힌 음식, 호르몬, 건강의 삼각관계 이 책은요, 두께감은 있지만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읽고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호르몬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